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나란히 선 북중러 정상들의 모습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논의가 작년 3월부터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추정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함께할 해설위원 4분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마오쩌둥 초상화 위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습니다.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장면인데요. 새 정상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통령 동지와 다시 이렇게 단독으로 두 나라 사이 협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른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러의 밀착,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던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天安문 막루 위에 나란히 선 모습에 전 세계 언론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리무진에서 내려서 시진핑 중국 주석 부부가 있는 쪽으로 레드카펫을 걸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좀 논의하겠지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정도로 좀 숨을 좀 헐떡이거나 좀 땀을 많이 흘리는 듯한 모습도 종종 포착이 됐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일단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당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런 신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약간의 우려와 긴장감을 갖고 지금부터의 대한민국의 외교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의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6.25 전쟁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세 명이 다시 만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사실은 트럼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안미 경중에 대해서는 이제는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인정도 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제는 핵 보유 국가로서의 정상 국가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바로 왼쪽에 서서 대화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북한의 그런 다자간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서의 외교의 여러 가지 지평에 있어서 한미일을 공고히 하되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오늘의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미일 트럼프가 사실은 공고한 그런 외교의 동맹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관세 압박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경제 투자에 대한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에서의 볼멘 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양자 간의 냉전 시대가 아닌 또 때로는 필요한 경제 화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유연성 있는 실용 외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웅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본인은 이제 페이스메이커, 일정 부분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연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의 현실이 어떤가 보면 김정은이 천안문 막루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시진핑과 그다음에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3명이 됐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혈맹 관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소원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게 당연히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집이 커진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 역할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완전한 비핵화 없이 북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게 됐을 때 우리는 닭줬던 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북한의 핵 개발, 핵 위협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분위기상 저도 현실적인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도적인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는 듯한 어떤 인상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는 비핵화를 강조하기보다는 핵 동결이라는 입구를 통해서 그 핵 동결과 그리고 축소 그리고 폐기를 나아가는 이 3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3단계가 잘 진행되면 좋지만 지금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몸집도 커지고 본인의 어떤 협상력이 커졌다고 봤을 때 핵 동결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일 뿐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핵을 계속 가져가면서 핵 군축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군을 핵을 감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은 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구체적인 정책이나 외교 안보 관련해서 잠시 후에 더 인터뷰 코너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의 인터뷰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장면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天安문 막루 외빈석에 올라가는 장면인데 올라가는 과정이 계단이 꽤 많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함께 좀 같이 지켜보시죠. 시진핑 주석 기준으로 좌정은 우푸틴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보면 다소 숨을 힘겨워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오른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께서 오늘 딱 계시기 때문에 신혜영 위원님 지금 화면상이지만요. 아까 땀을 많이 흘리는 장면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건강 이상설은 늘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전형적인 고도비만 환자의 모습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보다도 복부 비만이 더 심해 보입니다. 아직 나이는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예. 얼굴이 쉽게 울그락불그락하고 뒷목이 접히는 부분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차는 모습들은 심장과 폐 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때로는 지난번의 모습에서는 다리를 젓는 모습도 있었는데 통풍이나 무릎 관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활 습관이 술, 담배에 노출되어 있고 오랫동안 소화 비만부터 지속적인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부분에 만성 질환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가족의 심근경색 그런 기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장 상태 그리고 혈관 상태, 만성 질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체 나이는 실제로는 40대 초반이긴 하지만 건강 나이로 봤을 때는 5, 60대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결국에는 체제의 안전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예. 중국에 가서도 여러 가지 배설물 이런 것들이 건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화장실을 만들고 수거해 가는 등 여러 가지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현영 위원은 고도비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성시훈 의원님. 예. 또 하나의 화제가 됐던 장면이 바로 어제 베이징 역에 도착한 그 장면 중에 보니까 딸 김주애가 같이 동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북한 평양 이런 데서는 가끔 아빠와 함께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12살밖에 안 된 나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북한 내부에서 뭐 군사 현장, 뭐 경제 현장
아니면 북한 내부에 있는 뭐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행사 이런 데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해서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계자 수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열병식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지금 3대 세습 과정에서 북한을 봤을 때 아직까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업 단계, 그다음에 내정 단계, 그다음 공식화 단계인데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업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이제 내정, 공식화가 돼야 그때 되면 이제 직함도 생길 거고요. 아마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상화 단계도 거치게 될 겁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차근차근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이번 이 방중에 있어서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 다자 외교 무대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김정은 위원장에 집중돼야 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행은 하되 열병식 행사나 이런 것들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목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일정을 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도 제작진이 아침부터 김주애는 과연 오늘 열병식이나 또는 뭐 연회장 같은 데서 포착이 될까 영상과 사진을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이 베이징역에 도착한 이 사진 말고는 그 이후에는 포착된 영상이나 사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아까 신여영 위원이 분석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안 좋아 보이는 게 거의 뭐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주애가 이렇게 동행했으니 결국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세습을 하려는 것인가? 라는 추정으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4대 세습은 사실 현대 국가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는 게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왕정시대로 가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후계자를 빨리 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후계자 구도가 약하거나 또는 뭔가 좀 후견 세력이 마땅치 않을 때 주로 하는 행위입니다. 예. 지금 김주애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북한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저는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저는 물론 지금 열병식에 김주애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건 군입니다. 그 군이 가장 어찌 보면 열병식에서는 중국의 신무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둔펑이라든지 중국이 자랑하는 신무기들을 과시하는 현장에서 김주애가 현장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거기 동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북한이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받았을 때 그 어느 정도 일정 공을 치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주애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은 세습 직전에 항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도발을 해왔었습니다. 김정은이 세습 받을 때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2013년 출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주애요. 그러면 13살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외교 무대에 저렇게 동행한 모습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표정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중국 해방을 도운 미국의 희생을 잊지 말길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척하면서도 뭔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김기웅 의원님, 미국의 표정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로의 정상이 한 번에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거는 66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중국은 지금의 중국과 다릅니다. 지금의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게 제1의 목표 아닙니까?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같이 했다는 자체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북한과 관계 맺음을 했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리어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천안문 막루의 그 북중러 정상이 같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3자 회담이 이루어지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3자 회담을 했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어떤 대척 그런 구도가 공고화된다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명의 3자 정상이 모이는 그런 자리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해방이 된 그거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미군의 역할이 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미국과 대척점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전승절을 하고 열병식을 할 때 미군은 너희의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환기시키는 멘트를 함으로써 나는 너에 대한 적이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효영 의원님. 그리고 뒤에 보면 미국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의 안부 전해달라라고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멘트도 넣었어요. 그렇죠. 견제도 하면서 나름의 경고 메시지도 날리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모임에 있어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실제로 푸틴과도 만났었고 본인이 김정은과도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일부였는데 오늘의 트루스 소셜에서의 이런 SNS에서의 입장은 약간의 그런 경고성 메시지란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 미국 동맹국들이 여러 가지 동맹에 대해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세 압박이나 영토에 대한 그런 챌린지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도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동맹국이 얼마나 공고할 것이냐. 그리고 이를 대항하는 중국이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파기하는 자유무역 체제를 오히려 본인들의 그런 신동맹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견제하는 그런 냉전 신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약간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트루스 소셜의 그런 SNS가 약간 중국 그리고 러시아한테도 날리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열병식 전에 단체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하는데 영상 보여드리죠. 맨 앞줄 보면 김정은이 보이고요.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에 저희가 빨간색 원을 했는데 저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앞줄에 섰겠지만 대리로 참석했기 때문에 의전상에서는 이렇게 뒤쪽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우원식 의장도 힐끗 계속 김정은 위원장 쪽을 바라보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 참석 전에 김정은과 악수를 했다라는 것도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성시윤 의원님. 예. 아마 짧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냥 어떤 그렇죠.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잘 지내셨냐 정도의 멘트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너무 짧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 것 이상을 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왜 두 분이 이렇게 왜 인사를 나눴을까? 2018년 때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고 연찬을 하면서 뭐 술도 한 잔 나눴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특별한 게 또 이산 가족입니다. 본인의 어머니와 누나들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고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 행사에서 실제 둘째 누나를 이산가족 상봉으로 만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2018년 때 그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던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을 하고 이번에 악수나 이런 것들을 내밀면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일단 알려진 건 국회의장실 통해서 만나서 수인사를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수라고 한 건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김정은 위원장이 우원식 의장 신경도 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뭐 제가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북중러가 공고한 입장을 다지는 게 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패권 국가를 중국은 절대로 패권 국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편에 서는 게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한테 관심을 줄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열병식에 등장했던 대륙간 탄도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 항공기 같은 전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원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오히려 그런 무기 체계를 더 관심 있게 봤을 거고 그 무기 체계를 수입하기 위해서 더 중국 측이나 러시아 측에 더 노력을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베이징 이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서 챙길 게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베이징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로 시청자 여러분 눈을 같이 돌려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백다혜 앵커가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님께서 그 편지를 읽으시고 그 청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하루 일과 대부분을 기도로 보내나 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엄 참여 군인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군인들 탄압을 멈추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물어라. 이런 옥중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이 대목에서 지난 2월 탄핵 심판 당시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명령한 적 없다. 부당한 지시였다면 따르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부하들을 탓했던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의견서에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라며 비통함을 드러냈었죠. 뒷북 기도 소식에 작년 3월부터 계엄 논의가 있었다는 내란 특검의 브리핑까지 부하들을 3번 죽이는 일은 아닐까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살펴보기 전에 내란 특검이요.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다가 특검이 밝히길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3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소식을 보고 당시 뉴스를 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윤 전 대통령이 궁지에 본격적으로 몰리던 그 시기입니다. 의정 갈등 한창이었고요.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 금지되고 그런데도 호주 대사가 돼서 출국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른바 런종섭 사태가 발생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현영 위원님, 이때부터 계엄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실제로 명확히 기억하는데 작년 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5월 달에 총선이 있는 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총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령으로 워낙에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었고 구정 휴가 동안에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품백 수수가 아주 도마 위에 올릴 때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로 덮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제대로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의대 정원 확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 있을 때 VIP 경로설 결국에는 최상병의 이슈인 것이죠. 그리고 김정호 이 국무장관이 또 호주의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여러 가지 변칙과 변칙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던 예.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결국에는 여야의 협치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뭔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들을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그런 관저에 불려온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검토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계엄의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지작하는 카드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특검의 검토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용 위원님, 특검이 이때부터 이미 계엄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특검이 제가 볼 땐 좀 무례하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따져 보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 전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5월부터 이렇게 뭔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어떤 내란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지난 3월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해 이제 제가 총선을 뛰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런 악재 때문에 총선을 질 것 같다. 그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이런 결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서 호주 대사 임명을 안 했겠죠. 그리고 후행적으로 그 이후에 분명한 입장을 했겠죠.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도 빨리 풀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판단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면 충분히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비명 행사를 통해서 이른바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본선에 갔을 때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비례로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친문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어차피 내가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을 찍고자 하면서 그렇다면 민주당 지역의 민주당은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뽑아야겠다.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이 통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3월에 굉장히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 그때가 본격화됐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이후에 5월부터 계엄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작년 5월 9일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지금 특검이요. 그때 기간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검이 말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라고 내란 특검팀이 밝혔습니다. 성치훈 의원님. 예.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김기흥 의원은 말씀하셨는데 상상하는 힘든 계엄령이 이미 발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투표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리고 계엄군의 진입이 가시화되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을 때 계속해서 그거를 연장해달라,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면서 그걸 지연시키기 위한 뭔가 설득을 했던 것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집합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공지하면서 뭔가 혼란을 줬던 그 흔적도 역시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로만 봤을 때도 뭔가 사실 미수에 그쳤다고 좀 봅니다만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다행히도 뭔가 그 국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로 향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투표를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19명의 의원만으로 해제를 할 수 있었죠. 만약에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지했을 것인가?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떠올랐던 장면이 작년에 유난 갈등이 한참 심할 때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는 만나주지 않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 계속 불러서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들을 기사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 뭔가 그때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혐의들을 특검이 인지를 하고 아마 저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좀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하지 않았겠냐라는 그 가정 하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인영 의원님, 만약 특검의 설명대로 지난해 3월부터 추 전 원내대표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12월 3일 밤에 이리저리 연락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기로 모였다 이렇게 혼란을 준 것 이외에 더 큰 혐의가 의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당시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소명하지 않는다면 그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 또는 5월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알았다. 저는 그건 약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소통을 자주 할 수 있는 거는 계엄 때문에 논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바닥에서 만약에 그때 그 시점부터 계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소문이 안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시 아까 성치훈 의원님께서 유난 갈등으로 인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많이 갔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추경호 의원을 불렀는 걸 단순하게 계엄으로가 연계해 짓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워낙 소수로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책을 원내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했던 거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국정 전환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금 더 대화하기 용이한 사람과 대화하려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특검의 발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결국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재시도를 막으려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작년 5월부터 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한 걸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수색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성시윤 의원님. 그렇죠.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막을 또는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있을까요? 명분이 없죠. 사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막을 명분이 없고요. 원내대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 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때도 국민의힘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떳떳하면은 압수수색 받아라. 왜 숨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통일교의 그 조직적인 당원가입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당원 명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는 거고 이것도 원내대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막겠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그냥 원내대표실 전부 다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충영호 전 원내대표가 사용했던 아니면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것만 지목해서 당연히 전 특검이 그걸 들고 갔을 거라 보거든요.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은 이걸 막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너무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 정치 공세로 몰아가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을수록 저는 의혹을 짙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영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다양한 정황적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왜 이렇게 막느냐. 전 떳떳하면 원내대표실에는 사실 의원실도 아니고 개인 핸드폰도 아니고 개인 자택도 아니고 뭔가 원내대표실에 뭐가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막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국민들은 왜 국민의힘이 이걸 전방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 의원님. 저희가 지금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원식 의장이 중국에 출국하기 전에 임의 수색 관련해서 하루 정도 최소한 하루 이상은 협조를 국민의힘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특검이 오늘 들어왔었거든요. 국회 본청에. 국회 본청에 들어오려면 국회의장실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원식 의장의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무턱대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임의 제출 형식을 통해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특검에서 지금 급박스럽게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처럼 비친다는 겁니다. 사실 어제 저희 원내대표실 사무처 당직자는 출근길에 핸드폰이 압수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과연 정당한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사무처, 저희 당 사무처 직원이 압수수색을 받을 만한 종사자도 아닐 뿐더러 압수수색을 과잉적으로 하는 것에선 저희가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특검의 수사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은 민주당에서 출범했는 특검이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3대 특검 TF를 만들어서 마치 특검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특검이 민주당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수사에서만큼은 공정해 보이는 것도 민주당도 그렇고 특검 측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그 사무처 직원 휴대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특검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는데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 그리고 사진도 당사자가 찍었다라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짧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어떤 액션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데요. 12월 3일 날 11시 22분에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지를 한 게 국회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다면 당사로 속된 말로 뭉개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고요. 또 하나 민주당이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때 우리가 민주당 특검 그때 검찰이 민주당을 압수수색했던 건 뭐냐면 그 민주연구원의 사무실이 민주당 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그때 이재명 당시 당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특검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른바 그림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당사 압수수색도 하죠. 원내대표 압수수색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가리는 방식의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참고인인데 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그런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후한무치한 모습이라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그날의 비상계엄에서 해제하는 표결 참여도 안 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뭘 했다고 지금 이렇게 피켓팅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피켓팅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요. 친한계 의원 그리고 그날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하는 분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어떻게 보면 국민과 반대로 가는 국회의원의 아주 적나라한 그런 본인들의 당권 아니면은 권력 집착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표결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본다면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의 의원 중에서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딱 무자르듯이 딱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두둔 할 수 없고 108명 중에 18명밖에 표결을 안 했다는 건 분명히 원내대표인 추경호의 방해가 있었다. 특검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 말씀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김기용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주장입니다. 오늘 뭐 내란 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하겠다라고 반발했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는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또 반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는 그 변호인 송진우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더 이상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달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본인에게 물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라는 말을 송 변호사에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송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뭐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신혜영 의원님, 정작 자신은 지금 수사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매우 분노스러웠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무슨 이중 인격자도 아니고 본인의 행동과 말이 너무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12.3 내란 사태에서 군 투입을 지시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령관들이 지시를 따른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특검에 나와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아니라 사령관 탓을 합니다.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지만 또는 저와 장관이 커뮤니케이션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군인들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요. 실제로 곽종군 사령관과의 그런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보면은 곽종군 사령관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실제로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실제로 지시가 부당하면 따르지 않는 게 군의 모습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군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서 군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지나가는 정말 개도 웃을 일인데요. 예. 정말로 지금 본인이 재판도 임하지 않고 수사도 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본인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속옷 저항 등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말 비참한 모습들을 오히려 좀 올바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해야지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분노를 자아내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용 의원님, 결국 지금 그 군인들도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예. 계엄을 본인이 이게 위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겠습니까? 본인은 그 계엄을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생각을 인식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그 헌법기관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국헌 문란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죄가 있는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과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였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홍장원 1차장의 메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진술도 처음에 자기가 그 메모를 적었던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오염됐다는 평가가 있었고 곽정근 전 사령관도 처음에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의원이 아니라 자기는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또 지인한테 전화를 했을 때
나 되게 힘들다,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른바 홍장훈 1차장과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그게 과연 진실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따질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군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만 이거 하나만 짚을게요. 김기용 의원께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시는 건 아니죠?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 그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계엄이 곧 내란인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 수많은 그 탄핵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엄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저의 입장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헌법재판소가 경고성 계엄 그 주장은 탄핵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저희가 같이 동의가 안 되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을 근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번에 헌재 재판에서 예. 허튼 재판에서 계엄에 대한 성격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네. 여쭙는 건 경고성 계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여쭙는 건데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주장에는? 좀 더 진실에 대한 그런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실에 대한 그 상을 봐야 된다. 글쎄요, 지금 제가 앵커 입장이기 때문에 더 논쟁을 하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성춘 의원님 손을 드셨기 때문에. 아니 그 헌재 판결에 내란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경고성 계엄인가 아닌가를 더 판단을 해야 된다. 형사 재판을 봐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 뭡니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떻게 2시간 동안 그냥 경고성으로 계엄하겠다는 사람의 행태입니까? 그냥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계엄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봤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도 계엄 해제를 막고자 하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런 것들이 뭐 형사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계속 주장하시겠습니다만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판단이 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경고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렸는데 마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난 불복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시는 것은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가 바뀌면서 윤 어게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널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구 발언을 하는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는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강성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주류에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면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 짧게 김영희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은 불법 계엄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나 군인들에게 했던 처사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오늘의 메시지도 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입됐던 군 장병들에 대해서 진정을 위한다면 신속히 재판에 응하시고 검찰 특검 수사에도 응하시는 게 마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군인 탄압을 멈추라라는 메시지를 옥중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돌려 보면 올해 초에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등 부하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김현태도 분명히 사령관님 안 됩니다. 그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못 들으면 했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거는 할 상황이 아니다. 그만하자라고 해서 멈춰진 겁니다. 장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예, 결국
오늘 공개된 그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군인들을 위한다는, 기도한다는 그 메시지와 비교해 보면 글쎄요, 성시윤 의원님, 예.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아니냐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책임 안 지겠다고 지금 경고성 계엄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책임을 물으라는 거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부하들을 위하는 척하는 게 저는 역겹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본인 때문에 평생 자부심으로 명예심으로 명예감으로 살아가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지금 아주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국회로 향했던 계엄군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헬기에서 내려야 했고 민간인들을 상대하면서 자괴감을 느껴야 했고 본인들이 나중에 이런 불법적 위법적인 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책감에 괴로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계엄군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군인들에 대한 일말의 정말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저런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좀 역겹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극우적 또는 위헌적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일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접견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교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흐름을 시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다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제가 이게 어제 허가가 되면 면회를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었고 또 그래요?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것으로 지금 공감대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그 전당대회 때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슈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면회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전선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전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특검이 원내대표와 그리고 당사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지금의 특검과의 어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들 중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와서 일정 부분으로 재정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악법에 대해서 저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끝나고 그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면회 문제가 지나치게 커졌을 때 뭔가 하나로 목소리가 모아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어떤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죄가 없다, 있다 그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들 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있다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시점은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지금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지도부의 의견이 아니라는 식으로 개인의 의견이라고 지금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 역시도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저희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라는 집회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당은 공직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는 중도를 확장해야 될 상황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런 돌발 발언은 오히려 장동혁 최고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검 수사도 그렇고 워낙 적은 의석수로 민주당으로부터 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돌파하는 방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랑 인터뷰했는데 양 최고위원은 일단 지도부가 뭐 다 같이 가고 이런 상황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생방송 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다룰 것이 많은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는 돌연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영 의원님,
한학자 총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알아봤다가 거부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통일교 계열 병원으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산병원에서 거부당했다. 그렇게 입원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건강 상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요하는 그런 중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산병원이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해줬다고 봅니다. 아, 예. 뭐 요즘에 상급 종합병원 입원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엄청난 아산병원의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까지 입원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의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조력을 한 의료의 뭔가 모순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준거해서 의학적으로 노인 질환의 그런 입원 정도의 심각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실제로 지금 한학자 총재가 그 통일교 계열의 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가평에 관련 그런 계열 병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니까 지금 뭐 폭주로 인해서 접속이 안 홈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병원인지 어떤 진료와 어떤 의료진들이 그런 의료를 케어하고 있는지 실제로 모든 질병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불필요한 정치적 입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재원을 갉아먹는 도덕적 비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한 이야기를 논의했는데 마침 추경호 의원 측에서 반론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3월이면 평의원으로 총선을 준비하던 시기다. 그리고 특검은 계엄 논의 인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 그 설명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보다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도 계엄 논의가 작년에 3월부터 시작됐다. 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이라는 건 너무 단정적이고 이보다는 인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의 설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논의한 대로 그 작년 5월 9일부터 압수수색 시점을 정한 것 그에 대한 설명으로 특검이 내놓은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가능성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내란에 대한 준비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의 톤이라고 내란 특검이 다시 알려왔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 등등 국내 또 수사 이슈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북중미 이슈는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 화면에 잡혔습니다. 66년 만에 나온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역사적인 세계사의 역사적인 장면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생중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의 북중러 한 프레임에 잡힌 이 상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계 질서가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등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서 트럼프의 그 초강대국으로서의 일방주의적인 세계 전략으로 인해서 이 서방의 진영이 상당히 좀 그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열이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셔서 한미일 관계는 전략적 그 협력을 강화했는데 저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전승절 기념일이니까 큰 행사가 있어서 다 참석한 거지만 북중러 3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게 66년 만이라는 게 혹시 저쪽도 상당히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쪽도 강화되고 저쪽도 강화되면 그게 신냉전이죠. 그래서 과연 신냉전 구도로 갈 것이냐 여부가 제일 우리의 이제 관심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해서
뭐 모종의 행사라도 같이 할 것이냐 향후에도 예.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 관련해서는 북중러 새 정상만 모일 자리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는 셋 다 모이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근데 주빈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미국이나 서방을 겨냥해서 이렇게 반대 진영에서도 상당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반면에 중국이 굉장히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데 예. 가장 큰 무역 상대가 EU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EU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너무 가깝게 하는 것이 시진핑한테 부담이고 또 하나는 북한도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는 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늘 하는 얘기가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비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삼국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인류 사회가 미래 협력과 평화 공존으로 가야지 왜 자꾸 대립 질서로 가냐? 예. 라고 해왔는데 북중러 삼각 동맹식으로 가면 자기가 한 말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와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에서 일면 강화되는 걸 보여주지만 예. 그렇다고 동맹이나 이렇게 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따라서 삼국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 외교라는 게 참 정말 네. 얇게 선을 잘 타야 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만약에 3자 정상이 만났다. 예. 그리고 뭐 해난 구조라도 같이 훈련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의미가 좀 색다르죠. 예.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네. EU나 미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네. 오늘 막루에 오르기 전부터 막루에 오르고 또 연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뭐 아까 푸틴과 김정은이 한 차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오늘 하루 종일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글쎄 결국은 뭐 막루에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어떤 예. 표정을 짓느냐. 1959년에 김일성이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주빈이고 그 호스트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호지명입니다. 호지명이 이제 베트남의 주석이죠. 그 옆이 아마 러시아의 수슬로프인가 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제 당서열 뭐 한 3위쯤 되는 사람이 그 옆이 주엔라이. 그 다음에 김일성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바로 마오쩌둥 오른쪽은 후르시초프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오쩌둥으로부터 네 번째에 김일성이 위치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김정은은 지금 바로 옆에 섰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예. 놀라운 거죠. 사실 김일성은 자기 손자지만 김정은을 만나주지도 않고 손자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진도 한 장도 남아있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이.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업적을 세웠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베트남에 호지명이 있었다면 지금도 베트남 주석 왔거든요. 지금 베트남 굉장히 경제 발전도 하고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이 한 10배쯤 될 겁니다. 그런데도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외교를 상당히 잘했다는 걸 쾌조를 부르지 않았을까. 예. 거기다가 지금 김주애를 데려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것도 아마 사전에 조율했을 텐데 북한에서 다 받아줬다는 거. 중국에서. 그리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짜이치라고 시진핑의 아주 절친인 서열 5위인 사람이 마중 나왔고 예. 외교부장도 나왔고 베이징 당서기도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이쪽에 텐진에 도착했지만 텐진 당서기가 나왔어요. 텐진 당서기는 서열 24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중 나온 사람만 보면 김정은이 더 대우를 잘 받았으니까 김정은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지금 속으로는 쾌조를 했다고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지도자가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기록 영화도 남지 않습니까? 네.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이 상당히 이번에 위신을 보여줄 만한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저거 막루에 서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나란히 쓴 거는 아마 두고두고 써먹을 겁니다. 할아버지도 못하는. 저 트럼프 만난 거 이상으로 예. 이게 사실 강하고 나라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대단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섰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3명만 있었으면 저렇게 섰겠지만 다른 정상들 뭐 20여 명의 정상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섰다는 거는 예. 김정은으로서는 자랑하고 싶겠죠. 지금 이 영상도 아마 기록용엔 반드시 들어갈 영상이겠네요. 아, 그렇죠. 세 명이 나란히.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데 사진 찍을 땐 단지 펑리안이라고 시진핑의 부인이 영부인이 그 서고 펑리안 바로 밖에 섰습니다. 푸틴은 바로 시진핑하고 붙어서 섰고. 그렇지만 뭐 그 펑리안은 영부인이니까 그렇다고 뭐 차별받았다고는 볼 수 없죠. 예. 시 주석이 열병식 연설에서요. 세계는 대화냐 대립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 앞에 서 있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걸까요? 아주 미중 관계를 확실히 인식하고 하는 거죠. 예. 중국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미국하고 대립하는 게임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질서 운영 방식이 너무나도 지금 일방주의적이고 세계 평화나 공동 번영을 향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전부터요.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있는데 예. 첫 번째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같이 공동 번영하자. 그다음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내놔가지고 우리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해서 우리 공동으로 문화를 번성시키자 했는데 엊그저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뭘 내놨냐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내놨어요. 국제 질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일방주의적인 방식이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 중국은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내정 간섭 안 하고 서로 화해롭게 지내자라는 걸 내놨어요. 이거 지금 미국이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자나깨나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이게 미국의 국익 증진이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미국이 불량 국가라고 생각하는 시진핑은 하는 얘기가 인류 공동 운명체를 얘기하면서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같이 번성하고 주권 존중하고 내정 간섭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두 해니까 그렇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세계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한번 다시 한번 세계 질서 운영 방침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다가 네. 중국은 해방을 도운 미국 희생 잊지 말길, 그리고 푸틴, 김정은의 안부 전해달라, 약간은 익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신경 안 쓰는 듯 평온한 척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메시지 계속 내놓잖아요. 예. 첫 번째 메시지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이 지낸다는데 뭐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같이 막내 쓰고 이렇게 또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한 차 타고 가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이 푸틴한테 강력히 지지한다는 얘기 하니까 이런 거 들으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구나 예. 북한하고 러시아는 동맹 관계고 파병해가지고 사실은 미국하고 지금 정면 대립의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메시지는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푸틴과 김정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반미 음모를 짜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예. 야유한 거죠. 야유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심기는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예, 미국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네. 푸틴, 김정은의 안부 전해달라 이렇게 올렸죠.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쓸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일, 북중러 뭐 원치 않든 이렇게 구도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이 행사 한반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단지 양자 관계로 북중, 북러, 그다음에 중러 이 관계에서 뭐 조금 진보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서 중국에게 경제 원조도 받고 지금 10월 10일이 당창건 80주년입니다. 열병식 10,000명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체조 10만 명 정도가 한다 그래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북한에서 엄청난 행사를 하니까 시진핑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중국에게 전략적 협력도 하고 푸틴도 만나서 다시 협력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심 트럼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전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커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중러 삼각 동맹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너무 우리에게 도전적이라고 하면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게 뭔가를 생각해서 얻어낼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적은 걸로 많이 코멘트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북한과 미국이 만날 가능성이 올 10월 말 경주 에이펙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펙에서 만날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 다자회담에 이번에 처음 갔지만 베이징에서 만난 사람하고 경주에서 만난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여기는 서방 위주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중국하고 친하니까 권위주의 정치인들이고 베트남 주석이라든지 뭐 이란 대통령이라든지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긴 다릅니다. 이시바 총리 오고 호주 총리 오고 예. 뉴질랜드. 여기로 오면 경주 말씀이시죠? 자칫하면 경주에 오면은 김정은은 자기가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변 안전도 문제지만 안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다라고 여겨지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경주에 와서 내가 잘하면은 좀 짬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잠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판문점을 간다든지 원산을 간다든지 좀 더 멀리 간다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의 중재로 김정은을 만난다든지 예. 아니면은 원산에 갈마지고 지금 해안에 관광지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트럼프도 관심이 많잖아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원산에 갈 수도 있고 단지 이제 기자들을 잔뜩 데리고 가야 되겠죠. 기자 데려가서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 원산에 갈 수도 있고 이 판문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꼭 경주에 안 오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길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이펙은 좀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을 했는데 네.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라고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네. 소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수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악수는 했고요. 열병식에서 앉은 자리는 한 4, 50m 떨어졌다 그래요. 예. 굉장히 멀리 앉았죠. 그러나 이제 만나서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그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내일 기자회견 하시면서 특파원 만나서 얘기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한두 마디 이상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푸틴하고 한참 얘기를 했나 봐요. 우원식 의장님이.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의외로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저기 사진 나오네요.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님한테 김정은하고 만날 텐데 김정은한테 무슨 얘기를 전해줄까요? 얘기를 했다는 예. 겁니다. 그런 건 굉장히 그 우호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 평화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부탁했다라는 뭐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 베이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을 때 어떤 말을 혹시 나눴을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열병식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중국의 무기였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자세히 모르지만 둥펑 61 이건 뭐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고 네. 또 미국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무기도 등장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미국 봐라 이거네요.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제일 그 신경 쓰는 게 중국 근해에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공모함 타격이 우선 A2AD라고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의 접근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쏘면 그러니까 인지 17, 인지 21 이런 건데요. 항공모함 쏘면 항공모함이 박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조금만 더 개발되면 대만에서부터 1000km 떨어지는 데까지 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한국의 사드 기지를 초토화하는 무기 개발 보여줬죠. 예. 그다음에 괌과 필리핀 겨냥하는 거 보여줬죠. 지금 말씀하신 둥펑 60일이 오늘 나왔는데요. 사실은 둥펑 40일이 15,000km입니다. 근데 둥펑 60일은 2만 km예요. 거기다 또 하나 더해서 둥펑 5C인가? 그걸 5C를 내놨는데요. 예. 이거는 2만 km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미사일이라 그래요. 예. 그런 거의 로켓 수준이네요. 네, 근데 예. 가장 주목되는 거는 지금 중국이 로봇에서 지금 앞서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인 장갑차, 무인 탱크,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AI 기반 스텔스 드론 이런 것들을 잔뜩 내놔가지고 미국에 거의 버금가는 예. 미국이 볼 때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군사력을 오늘 과시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열병식이 끝나고 연회가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차량을 타고 같이 어디론가 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을 향해서 모든 걸 다해 돕겠다라고 네.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싱크를 한번 들려주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하겠다라는 음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려주시죠.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이걸 강화해서 양국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명직께서 바쁘시간인데 바쁘신 시간 내서 또 이런 자리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다 도울 용의가 있다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글쎄요 이걸 계속 북한이 매달릴 수 있을까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저 우크라이나 파병은 김정은이 던진 상당히 그 묘수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고 동맹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난관에 처했던 기술들 다 받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득을 엄청 얻고 그 대신에 이제 병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의 2,000명 가까이 죽었다 그럽니다. 저 베이징 가기 전에 그 사람들 유가족들 포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포상을 하고 저기를 갔는데요. 지금 형제적인 우위로 당신과 러시아의 인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 얘기는 지금 전쟁이 끝나도 거기서 건설 같은 걸 계속해서 돈도 계속 벌고 러시아하고의 동맹적 우위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 디딤돌을 찾겠다 하는데 저게 단지 푸틴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시진핑 당신도 좀 들으시오. 내가 이만큼 의리가 있어가지고 러시아를 저렇게 도와줘서 푸틴도 저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날 이렇게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나한테 좀 지원도 해주고 지금 북한의 소고기하고 쌀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당 창건 행사해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지원을 지금 아마 받아갈 거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저런 게 김정은이 젊지만 외교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전략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번에 김정은이 여러모로 면모를 좀 보여준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그 외교 술이 보통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 말에 김정은이 그 당 고위 관료들한테 내가 이제 저 러시아하고는 이제 상당히 했으니까 중국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좀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런데 금년 여름까지 거의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대사관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교류하는 메시지를 줘서 중국도 이제 7월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중국 대사가 막 움직여서 지방도 시찰하고 막 거기에 또 최룡해가 또 연해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이번에 갔는데 가가지고 하는 행보나 대우받는 거 이런 게 정말 그동안 6, 7년 동안 소원했던 관계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가볍게 정상회담 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 미국한테 너무 많이 양보했고 다행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다 우리 이익을 챙기면서 실용주의적으로 하니까 이제라도 이제 제자리 찾은 게 전 다행이라고 좀 봅니다. 예, 김주의 동행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뭐 거의 못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못했고요. 특히 못한 게 사회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이게 부부 동반 외교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많이 정상들이 부부 동반으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리설주가 엄연히 지금 건재하잖아요. 건재한데 아무리 후계가 급하다고 이러서니 자기 딸을 13살밖에 안 된 딸을 저렇게 데리고 나타날까 했는데 버젓이 데리고 나타났는데 저게 아마 사전에 조율이 다 돼가지고 당연히 중국에서도 놀라지 않고 당연히 저러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도 배려를 해서 저 막루에는 올라가지 않고 모르죠. 연회장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주애를 저렇게 하는 거를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북한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세습 구도가 김주애로 정해졌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상당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내년 1월 달에 당대회 하는데 당대회 때 뭐 이렇게 이제 뭐 김주애 장군이라고 샛별 장군이라고 칭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설에는 뭐 아들이 있는데 뭐 중국의 지방에서 유학 중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정은의 동태를 잘 살피면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김주애를 후계로 대체로 정한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김정은의 지금 몸무게가 지금 130kg, 140kg예요. 예. 그러니까 키가 170인데 165에서 170인데 너무나 비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언제 자기가 쓰러질지 모르는데 김정은도 자기 건강이 제일 위주지만 그래서 자기가 쓰러질 때 체제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하겠냐? 역시 내 자식밖에 없다. 그래서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건강 이상이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건강 이상은 뭐 거의 상시적으로 느끼는 예. 거고 하고요. 스위스에 유학을 해서 에몬탈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다가 저 젊은 나이에 그 나이 자기 2배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하느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술로 달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로 봐서도 김정은이 쓰러지는 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4대 세습 구도가 뭐 거의 확실시 된다. 네. 베이징역에 김주애가 나타났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당장에 뭐 김정은이 쓰러지는 건 아니니까 예. 우리로서는 김정은이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혼란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집단 지도체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집단 지도체는 과연 어떤 성격일 거냐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쓰러졌을 때 김여정이 도와주면서 김주애가 형식적으로 국가 원수를 하면서 리설조하고 김여정이 도와주면서 수렴청정을 하든 어떻게 되든 일단은 안정된 상태에서 그 북한이 서서히 이렇게 동독처럼 예. 선거를 통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걸 제일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남북 관계를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빨리 개선을 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 났을 때 결국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도와줘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주는 거고 중국은 당장에 급변 사태가 나서 지방에 반란이라도 나면 군대 끌고 들어가가지고 영변의 핵시설 장악한다는 명목으로 군대 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북한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도 중국이 평안북도는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옛날에 한사군도 설치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여기 과거에 우리 땅인데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너무 남북관계 대결적 위주로 보지 말고 남북 교류 협력도 하고 예.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또 여기저기 투자 같은 것도 하고 트럼프가 한다 그러면 같이 투자도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개선해 놔야 이런 때 우리가 감당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도 지내셨고요. 외교하면 전문가인 전 국립외교원장 홍현익 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이슈는 오늘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여쭐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이 신발은 결국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완벽하게 편안한가?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테스트하는 그 불편한 과정을 오늘도 다시 이어갑니다. 편안하지 않다면 르무통이 될 수 없습니다.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저처럼 활력이 넘치고 싶으시다고요? 옛 건강문헌 속 그 원료 마가보감 아직 모르세요? 마가보감 강한 생명력의 귀한 원료 정교한 연고 황금배합 마가목의 힘을 깊이 있게 담은 마가보감 진하고 강인하게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마가목의 힘을 믿으세요. 마가보감 프리미엄. 마가보감 프리미엄.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해 보이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 아니냐. 법정에서 한때 군 통수권자가 자신 때문에 평생의 군 경력이 물거품된 부하 장군에게 탓을 돌렸던
볼썽사나운 장면.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가담 군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라는 옥중 메시지가 변호인들을 통해 나온 겁니다. 책임 떠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녕 지금이라도 군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속옷 저항 말고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지구 면적의 0.0197%.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에너지 기술부터 LNG 운반선 기술, 첨단 방위 기술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걷기 지도자 전혜림님, 걷기 지도자 김계수님, 걷기 지도자 송민정님, 걷기 지도자 조영진님. 르무통에는 걷기 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걷기의 즐거움과 르무통의 편안함을 고객님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으니까요.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네, 앞서 패널들과의 토크에서 내란 특검이 계엄 논의가 작년 3월부터 시작됐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 측에서 인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설명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 계엄 논의 관련해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특검 측에서 알려왔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